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여재천입니다. 저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라는 연구개발의 신약개발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단체에 있어요. 저는 여기 3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저는 전공을 3개 했어요. 화학공학, 그 다음에 보건학, 약학.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공을 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것 같이 보이나요? 네, 그렇진 않고요.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갖고 있는 이 관심과 그동안의 30년 동안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또 장래의 꿈을 가지고 무언가 지금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발명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셋은 다 틀려요. 연구자, 과학자, 그리고 발명가. 근데 신약 개발은 뭘까요? 네, 신약을 개발하는 건데 연구도 하죠. 조금 전에 누가 어느 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뭘 또 할까요? 발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 제가 질문할까요? 약 주고 네, 병 준다. 약이 있어야지만 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병은 약을 통해서 치료한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와 함께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도구를 통해서 몸이 치유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날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치료제 연구를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약이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환자, 환우. 우리 주위에는 우리들도 모르게 물론 자신도 아픈 경우가 있지만 많은 환우들이 있어요. 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약이라는 좋은 발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저한테 가끔씩 질문을 해와요. 신약 개발을 하는데 어떤 전공을 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해야지만 신약을 갖다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약대를 가야 되는 건가요? 공대를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생물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약이라는 것은 복합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전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학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공에는 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심지어는 간호사도 신약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법을 다루고 규제를 다루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이런 데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약을 개발한다는 것을 이따 잠깐 더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죠?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어요. 이 사이렌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사이렌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렌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귀를 막고 이 배를 갖다가 운항을 하고 그런 옛날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해해야 할 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의 모습이에요. 바이러스는 변곰술이라는 변건술사예요. 상당히 변화가 다양하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도 잠을 자다가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 몸은 아시는 분? 오케이. 우리 자, 물. 네, 정답. 제일 많은 게 물이고, 그 다음에 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우리 몸은 세포라는 그러한 이런 구성 체계를 갖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많이 우리 몸에 대해서 해석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몸을 한번 약하고 대비해 갖고 한번 지금부터 저하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질병이 주기적으로 창궐을 해요. 질병은요, 과거부터 우리 인류를 갖다가 굉장히 괴롭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경종을 울리기도 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파라오의 소들이 탄저균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거듭되고 지나간 다음에도 또 탄저균이 유행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축들이 사망을 했죠. 패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지만 여기도 패스트로 인해 갖고 또 흑사병이라는 게 창궐이 되고 최근에 있었던 메르스,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항상 위협하고 있어요.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이러한 독감들이 주기적으로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변종이 되기 때문에 치료제를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죠? 아시는 분? 네. 우리 저기 어머님이시죠? 독감 주사를 맞는데 독감을 갖다 1가, 2가, 3가, 4가 이렇게 1가, 2가, 3가, 4가가 아니라 1가, 2가, 3가, 4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바이러스 3개를 갖다가 잡을 수 있으면은 3가. 요번에 보니까 WHO에서 권장을 했어요. 4가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만 3가 백신도 제대로 만들어진 백신이면은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금 더 어려운 말도 있지만은 이 백신이 단순하게 하나의 바이러스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맞으면은 몇 가지 유행이 예측한 바이러스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신의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뭐 백신 주사를 맞으면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사실은 독감이 안 걸렸어죠. 그래서 이 신종플루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대질환이 유행한다.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가 되는데 고령화가 되면서 더 고령화가 되는 것을 초고령화라고 그래요. 65세 이상 인구 굉장히 많아지는 지금의 우리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건강하게 100세를 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65세까지가 건강 수명이라고 그러고 그 이상으로 가면은 병을 갖다가 다스리면서 살든지 아니면은 빨리 이 세상을 갖다가 하직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을 다스리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노인이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약도 있어야 되고 치료제도 있어야 되고 치료 기술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이런 약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식품들이 또 있어요. 그걸 기능성 식품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도 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하면서 그 이후에 지나가겠어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계신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보이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이건 노안이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눈에 대한 질환인데 노안도 있지만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이 망막 장애인데 이 황반변성, 노인성 황반변성이 늘어나고요. 근데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귀가 뭐 우리가 청각 장애인처럼 귀가 안 들릴까요? 그게 아니라 이명,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정확하게 그 소리를 갖다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 우리 귀의 성능이 점점 퇴화가 돼요. 귀, 눈, 귀.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있는 거 뭐가 생겼어요? 이예요. 이인데 정확하게 하면은 이가 충치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에 대한 질환은 잇몸 질환이에요.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발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임플란트를 박는다.
그래서 대부분이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 치주질환이라고 그래요. 치주질환. 그리고 피부. 우리는 피부를 예쁘게 가꾸고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갖고 화장품을 선택을 하지만은 사실 이 피부에 대한 질환이 미용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피부암이라든지 피부 장애가 질환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는 이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여러분 중에 아토피 있으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아토피가 바로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면역 질환에 근거한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의 환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피부 건강 장애로 굉장히 고생들을 해요. 그래서 2차 질환으로 또 이게 발전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은 뭐가 줄어들어요? 근육. 노인이 되면은 골절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골절이라는 게 왜 일어날까요? 근육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단도 정확하게 오르내려야 되는데 이게 목욕탕에서 나오시다가 근육이 좀 부실하니까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보다도 나이가 드시면은 근육이 손실되면서 바로 뼈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화가 돼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5가지 우리들이 보통 접하는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에 따른 이런 것을 이제 봤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약을 개발하고 싶으신 발명가들이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많네. 알았어요. 우리 안경 낀 학생. 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약 개발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러한 환자 내지는 미래에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뭐를 갖다가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걸 열심히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역량을 갖다가 계속 키워야 되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특정 하나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신약 개발에 또 여러 가지 치료 기술에 대한 이런 것을 자기가 관여하는 때가 오게 돼요. 법률과도 관계된다고 그랬죠, 아까. 의사도 관계된다고 그랬죠. 간호사도 관계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리학자, 병리학자, 독성학자, 또 변리사, 변호사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데는 모든 전문가가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이 중에 제가 생각하기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신약 개발에 관계되는 일을 앞으로 20년 후에 할 것 같아요. 맞나 틀리나 한번 그때 우리 약속 정하고 만나볼까요? 네. 자, 눈 건강은 이렇게 망막에 따른 노화에 따른 황반변성, 시력 손실에 따른 그다음에 LED라는 이 환경적인 이런 조명에 따른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귀 건강에 대한 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너무 이어폰 많이 끼면은 전자기기에 의해서도 이게 손상이 돼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신경 치료를 받았어요. 튼튼한 줄 알았어요. 와, 이에 대한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치주염에 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안 했는데 신경 치료를 받았어요. 그만큼 쉽게 이렇게 우리한테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질병 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도 신약을 개발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임상 의사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특별하신 의사 선생님만 하는 줄 아는데 치과 선생님도 신약을 개발해요. 네. 그 다음에 피부 건강, 그 다음에 노인성 근감소증,
근감소성 비만.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서 살이 많이 늘어나니까 근육에 감당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골절이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으로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채소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요구르트를 드시는 분도 있고, 건강상 당근 먹어라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면 싫어요. 그러고서 안 먹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꼬박꼬박 또 아침에 또 챙겨서 드시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챙겨서 먹는 것들 있잖아요. 신약 개발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신약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없어요. 발견하는 거예요. 세렌디피티라고 그래요.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겠어요? 이 천지만물에 있겠죠? 그 중에 자연에 있겠죠? 이런 식물에도 있고, 광물질에도 있고, 녹용 같은 동물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흙에 뭐 탄저균 얘기했잖아요. 미생물, 균주 이런 거 많잖아요. 돋보기로 봐도 보이는 거는 좀 큰 거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미생물을. 요새 뭐 나노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약품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상당히 작은 그러한 타겟을 갖고서 우리가 신약을 갖다가 연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접하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섬유소,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여기 베타카로틴, 루테인, 루테인, 눈? 이러면서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나?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나? 좋은 보약을 먹어야 되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돼요.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천연물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합성으로도 만들 수 있고, 생물학적으로 발효나 추출을 통해서도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몸이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세포. 그러면은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고, 우리 몸에 뭔가 코드가 있을 거야. 유전자도 있을 거야. 그럼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렇게 해서 약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이런 균을 상대로 하니까, 그 조그만 균을 상대로 하는데 아이디어를 한번 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는 금도 아니면은 이런 광물이나 이런 금속이나 이런 것도 다 약으로서 작용하는데, 물론 과유불급 들어봤어요? 과유불급? 네, 우리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지나치면은 모자라는 것마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모든 약은 많이 복용하면은 그게 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복용하면은, 미량으로 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약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말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 의약품을 개발하는데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나노 파티클 사이즈로 약을 개발하면서 그 작용 원리를 규명하는 것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러한 약들을 이 자연 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작동 원리를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약은 질문할게요. 약은 몇 도씨에서 보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차가운 데서 보관해야 될까요? 더운 곳에서 보관해야 될까요? 바람 부는 데서? 네? 어느 분이요? 네. 상온 누가요? 상온? 상온. 네. 네, 상온이 뭔지 알죠? 그냥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의 온도에서 약을 놔두고, 물론 약은 포장이 돼 있어요. 캡슐로 포장이 돼 있기도 하고, 정제 같은 것도 이런 용기 안에 들어 있기도 하고, 네, 이런 비닐로 된 그런 쌓여 있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건 주사제로 약병에 들어 있기도 하죠.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래서 상온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학 박사 되시는 분이 이제 딸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딸한테 이제 약도 뭐 싸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화제 뒤를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 그 딸이 아빠는 약 바꿨는데 유효기간 지난 걸 주면 어떻게? 괜찮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셨던 분이니까 어떤 판단이 있어서 괜찮다고 그랬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식품도 안 먹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은 거기 이제 있는 대로 다 지키고 이렇게 이제 복용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충분하게 안전하게 유통이 되고 소비자한테까지 의사가 처방을 해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조제되고 관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온에서 합니다. 그리고 자, 약, 드럭이죠. 약에 대해서는 상온, 포장, 제형을 유지한다. 적정 용량, 복용법을 준수한다. 자, 몸무게가 100kg 사람하고 몸무게가 50kg 사람하고 똑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걸 도즈라고 그래요. 도즈. DOSE.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갖고 틀리게 어린이는 하나를 복용하도록 돼 있고 어른은 두 알을 복용하도록 돼 있어요. 때로는 이 약하고 저 약하고 더 추가로 복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이가 꼭 하나는 아니죠. 절반 될 수 있고 반의 반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의사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도즈라고 그래요. 근데 남자고 여자고 또 똑같겠어요?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똑같겠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체질마다 똑같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체질하고는 상관없이 약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종별,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 이런 거에서 약을 갖다가 처방하고 복용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뭐예요?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ectual,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가 유전체 구조가 아주 세밀하게 분석이 되다 보니까 맞춤형 의학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종전에 약의 개념이 확장돼서 어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약을 거기에 맞게 분석을 해갖고 약을 갖다가 또 공급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제약회사에서, 바이오회사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급한 건 어디로 가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느 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 제가 질문하신 분을 한 3분을 기억했다가 여러분한테 좋은 책을 선물할 거예요. 오늘 갖고 오려다가 제가 딴 데서 워크숍이 있어서 못 갖고 왔어요. 여러분한테 그 책을 3분을 선정해 줄 건데 자, 벌써 2번 질문하신 분 기억하고 있고요. 1번 질문하신 분 기억하고 있어요. 또 한번 질문하든지 답을 해보세요. 약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순환이 될까요? 네. 교재도 있어. 여기 그 안경 쓴 우리 학생. 응? 어떻게? 혈관을 타고. 맞아요. 정답. 네. 야,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박수 받았어요. 정말 옛날에 우리 때보다 요새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또 뭐 고등학생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상당히 아는 것들이 많아요, 지식.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혈관을 타고 흘러요. 자, 음식을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음식을 먹는 거하고. 그런데 약은 어떤 거냐면 음식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과거부터 쭉 유전적으로 구성된 게 우리 신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새롭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몸이 알아서 작동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소화하고 이렇게 배설하고 하게 되겠죠. 약은 어떤 경우에는 특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인 거를 약 안에다 담아 놓기도 해요. 그냥 약이라는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약을 갖다가 굉장히 미세하게 나중에 어느 장소에 가서 터트려서 약이 분출될 수 있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약을 특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식하고는 조금 틀려요. 하지만 아까
혈관을 타고 이렇게 약이 몸에 흡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약대 가면 어떤 걸 배우냐면은 약은 세포, 우리 몸이 세포니까 리셉터하고 결합해서 약효를 발휘하는데 ADME, 자, 약이 우리가 주사제로 정맥 주사를 하거나 하여튼 주사제로 주사를 맞거나 알약으로 정제로 우리가 복용을 하거나 가려약으로 먹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패치제로 몸에 붙여갖고 피부를 통과해가지고 컨트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어떤 경우에는 뇌를 통과하면 안 되는 약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뇌까지 도달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약은 몸에 남아있고 어떤 약은 몸에 남아있지 않고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의 약은 자기 역할을 하고 다 배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어떠한 형태를 통하든지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혈관 안에 혈중 안에 분포가 돼요. 그럼 약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역할을 해요. 이걸 대사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는 어렵게 배우는데 어렵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용어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담아 놓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고서 잠도 잘 자. 그럼 어느 날 기억이 되살아나. 그런데 기억을 막 담는 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를 많이 아는 사람이 나중에 그 기억들에서 다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그런데 물론 공부에 탤런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얼마나 담아놓느냐. 그런데 키워드를 한번 다 알아보세요. 이걸 외울 필요 없잖아요. 대사는 어쩌다 이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네, 이런 걸 아는. 배설. 네. 배설은 어떻게 해요? 네,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죠. 자기 역할을 끝내고 나오는 거예요. ADM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영어로 써놓으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나가면은 아주 재미난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배운 걸 또 임상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게 더 나와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나이대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도 다 알게 돼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죠? 그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빨리 나가 볼게요. 지금부터. 자, 약이 하나 있어요. 많이 봤죠? 약병에 있어요. 열어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약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이 약에 대한 설명서는 뭐를 갖다가 리플렉션? 투영을 하고 있냐면 무엇을 갖다 이 안에 스토리를 쓰고 있냐면 약을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했을까. 여기 주의사항도 있잖아요. 임부, 수유부,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젖을 먹일 때 아니면 임신을 했을 때까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이프티,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안전해야 돼요. 독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약봉지를 보면은 거기에 써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약에 대한 이력이에요. 그거를 레이블링이라는 말로 딱 쓰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을 하나 딱 샀든지 아니면 처방을 받든지 하면 거기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쳐봐요. 그럼 약에 대해서 쫙 써 있어요. 그거대로 하면은 연구 개발을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연구 개발을 하는 중에 써 있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기록돼 있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끔씩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프라모델? 요새 그런 건가? 간담? 여기 취미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취미 갖고 있는 사람. 여기? 그래요? 오케이. 저기 자, 의약품의 발전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아까 얘기했던 천연물 의약품에서 출발을 했고요. 독성이 없고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 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갖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는 거고요. 제약회사, 바이오회사가 또 생산을 해요. 합성을 하기도 하고 바이오 의약품으로 만들기도 해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혁신적으로 약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 이 약을 새롭게
제형을 갖다 개량한다든지 아니면은 효과를 극대화하게 해갖고 두 가지 약을 갖다가 함께 섞어서 복합을 한다 그래요. 요새는 하이브리드란 용어도 쓰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복합이라는 용어를 써요. 오케이? 네. 자, 약은 굉장히 발전을 과거부터 쭉 해와서 전쟁을 비롯해서 우리의 지금 실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은 과거에 있던 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 쉬워요. 처음에는 페니실린이 개발됐으니까 뭐겠어요? 항생제, 항균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약들이 개발돼 온 거예요. 그럼 점점 개발되어 온 거를 보면은 자,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잘 살려면은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가꿔야 되는데 자기 몸을 가꾸지 못하면 무슨 병이 생길까요? 오히려 잘 살면서 생기는 생활 습관병.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면서 관리하지 못한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환경 호르몬도 있지만 아토피도 그 중에 이제 뭔가 작동하는 건지 명확하진 않지만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한테 질병이 생겨요. 이런 걸 behavioral disease, 그래서 생활 습관성 질병이다. 부부가 닮는다는 표현도 있어요. 위험이야, 쓰라려. 매운 걸 갖다가 잘 못 먹었는데 우리 아빠가 잘 먹으니까 엄마가 잘 먹으니까 아빠가. 두 분이 계속해서 매운 거를 중식으로 먹었어. 그럼 똑같이 두 분이 위험이 생기겠죠. 이거가 단순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우리의 약을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임상이라고 그래요. 임상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발견돼 봐요. 바이오 기술. 바이오 기술은 혁명이에요. 아까 내가 환우들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백혈병 환우에, 아니 3개월이 아니구나. 5개월 전에 갔어요. 백혈병 환우에. 그 전에도 갔었고. 백혈병 환우에 가서 이제 환우들을 얘기도 듣고 이제 쭉 해봤지만은 우리들이 뭔가 많은 질병뿐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지도 못하는 희귀병, 난치병이기도 하지만 희귀병, 희소병이라고 그래요. 이걸 올펀 올펀은 고아라는 뜻인데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병. 그래서 백혈병, 소아백혈병 환자. 그래서 제가 그 환우에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면서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 환우회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외국보다는 적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하나가 아니라 과거에는 10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아직도 발견 못한 희귀병이 1000개 정도 있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연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많은 환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게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 기술이 여기는 중간에, 바이오텍들의 중간에 나왔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더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하나 보더라도 이거 뭐 딱딱한 표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항상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 지식은 원래 쉬운 걸로 익히면 안 돼요. 원래 그 단어와 그 의미를 한 번씩은 명확하게 거쳐가야 돼요. 네. 어린이한테 말을 가르칠 적에 어린애처럼 발음을 하면 그 어린애가 어떻게 발음을 하겠어요? 어른에 대해서도 발음이 조금 이상하신 분이 있어요. 할머니하고 계속 있었더니 충청도 사투리를 쓴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약초에 존재하는 강력한 은총. 그래서 천연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한약처럼 생약처럼 이렇게 개발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좋은 성분을 우리가 약으로서 만드는 겁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약초에 존재하는 강력한 은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맨 위에 우리가 마약이라고 몰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는 대마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벌써 5년 전부터 또 작년부터 중국은 벌써 굉장히 빠르게
대마에 대한 약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약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은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마약이라는 것이 잘못 쓰면은 거기에 중독이 되는 나쁜 걸로 작동을 할 수 있지만은 약으로서 적당한 용량, 도수를 쓰면은 약으로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모든 약은, 이건 좀 심한 표현이지만 많은 약은 중독성이 있어요. 음식도 비슷하지만 약은 조금 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약이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런 약들이 천연물에서 있으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대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늘도 좋은 성분이 있죠. 이건 뭘까요? 냄새가 요새 나는데 은행. 예. 혈류도 개선해 주죠. 여기 털이 좀 있으니까 남자분인가 여자분인가 저기 파스. 정확하게 하네. 오늘 아주 질문 많이 하고 있네. 자, 이건 아까 새로운 약들의 개념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나노 의약품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요, 영화를 봤는데 최근에도 그 영화가 나와. 이렇게 아주 그냥 약간의 뭔가 스크래치가 막 지면서 얼룩이지면서 옛날 영화니까 사람이 빛을 딱 쏘이니까 조그맣게 변해갖고 소형 잠수정을 타고 몸 안으로 들어가서 병균을 잡는 영화예요. 야, 신기하다. 그런데 그런 일이 드디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게 치료를 해요. 그게 약이에요. 그러한 약에 대한 것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확장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밖에서 컴퓨터, 노트북 있잖아요. 저쪽에 노트북으로 조종을 해요. 그럼 여기 캡슐처럼 된데 여기 모타예요. 모타. 예. 그래갖고 요 안에다 약을 갖다 딱 집어넣어요. 그럼 약을 집어넣고 요게 펌프인데, 아까 혈관을 타고 피를 타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딱 투여를 하면은, 약이라는 것은 대장에서 소장에서 그 위에는 또 십이지장에서 위에서 때로는 기관지에서 때로는 구강에서 이렇게 다 어느 위치에서 약이 펌핑처럼 나오면서 거기만 작용하면은 약의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펌핑으로 팡팡팡 하고서, 네,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저 양반 뭐 하는 거야? 네, 약으로 저기 사람 몸에다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획기적인 기술들이 지금요, 미국이라든지 EU는 유럽을 얘기해요. 일본, 심지어 미국하고 거의 버금가는 기술력을 가진 중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해서 만든 의약품이다. 바이오 의약품 중에는 유전자 치료제도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도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러한 치료제들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는 요새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유전자 자체의 치료도 있고, 이 이외에 더 많은 유전체의 기능, 유전체의 그 정체가 더욱더 세밀하게 규명이 되면서 종전 유전자 치료제의 개념을 넘어선 그러한 치료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당뇨 앓고 있는 소아당뇨, 그 다음에 소아당뇨와 더불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당뇨가 있죠. 1형 당뇨, 2형 당뇨라는 표현을 쓰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에 대한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인슐린 펌프를 차고 다니면서 치료를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주사를 맞죠? 스스로 찔러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이거 주사도 잘 못 놔요. 인젝션. 네. 찔러서 인슐린을 투입을 못 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사실은 리버, 간에 대해서 예를 들려다가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최근에 와서 생활이 점점 좋아지면서 또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습관성, 생활 습관성, 또 환경에 대한 오염이란 이런 걸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가 뭐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다가 당뇨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이 당뇨에 대한 것은 인슐린에 대한 이런 가장 좋은 치료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숙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어떤 게 문제냐면은 당뇨병 치료하는데 환자가 약이라는 건 좋은 효과를 나타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약이라는 좋은 효과가 중요해요. 하지만 약은 복용을 하는데 편해야죠. 그죠? 복용을 하는데 편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에서 내가 100% 치료가 안 되더라도 약을 갖다가 약을 잘 이렇게 벗삼아서 나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그런 부분들이 신겨워하는 게 당뇨병 치료제예요. 그걸 알아두시고요. 치유력이라는 것은 때로는 과거에는 상당히 이 브레인, 뇌에 대한 것을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가 왔어요. 뇌의 구조는 물론이고 뇌에 대한 기능,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 뇌에 대한 것을 단순하게 이 머리 안에 있는 회백질의 물질을 뇌라고 우리는 정의를 해요.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뇌에 영향 없이 작동이 되는 우리 신체 장기들도 있어요. 어휴, 놀라셨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때로는 신경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체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이 중에 의대에서 그런 인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체에 있어서 고통이냐 아니면 즐거움이라는 것이 위약이라는 표현은 가짜약이라는 뜻이에요. 가짜약. 플라세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 물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물 한번 마셔볼까요? 어우, 기운이 나요. 그죠? 네.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체는 신비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회사들을 수십 군데를 다니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을 노벨상 수상하신 분들도 만나고 이럴 때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신약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신약 개발하려면요. 신약은 누가 복용을 합니까? 사람인데요. 사람을 생각하고 약을 만드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플라세보 효과, 노세보 효과, 노시보 효과, 노세보 효과 이런 표현을 써요. 플라세보는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건데도 효과가 있도록 느끼는 거죠. 노세보는 반대죠. 예.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좋은 회를 먹고성도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비 오는 날, 여름날에 먹었다 이거지. 9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괜찮은데 1명이 배가 아파. 그래서 약은 단순하게 화학자, 생물학자, 약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약 과학자가 만드는 거예요.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의과학자가 협동해서 만드는 거예요. 닥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체를 알고 약에 대한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외에 아까 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얘기했던 세로토닌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뇌인 장신경계를 아시나요? 이런 걸 제가 써놓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폴 얀센 박사는 얀센사의 대표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 자서전을 제가 30년 전에 번역을 해가지고 다 나눠준 적이 있어요. 제약업계에다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신약을 굉장히 많이 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얘기한 게 연구원들한테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브렉스루는 허들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허들을 넘어간 거 허들을 목표를 잡아서 막 뛰면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약 개발은 브렉스루다. 그래서 그분의 자서전이 브렉스루라는 용어가 들어있어요. 안개가 낀 큰 호수를 나룻배가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노조어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끝없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환우들을 위한 미션을 갖고 연구를 했더니 신약이 되고 자기한테 명예도 오고 부도 오는 거예요. 굿기프트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뭐예요? 돌멩이죠? 오스카 도쿠시마 연구소예요. 다른 외국의 유명한 회사 연구소에는 이러한 상징적인 조형물들이라든지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 돌은 물에 뜬다 안 뜬다? 뜰 수도 있다. 부서 떠요. 하지만 대부분은 안 뜬다. 무거우니까. 쇠는 물에 뜬다 안 뜬다? 이제는 누가 뜹니다. 그럼 왜 떠? 그럼 대답을 못 할 거예요. 뜰 수도 있어요. 그 구조물을 갖다 스캐폴드를 구조물을 새롭게 만들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나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의약품에도 사용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신약 개발하는 우리 동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창의적인 생각. 우리 고릴라 아저씨가 제일 유능해요. 뭐가 유능한지 아세요? 사람은 자연계에서 약효가 있는 인삼이나 여러 가지 약초나 이런 거를 알긴 해요. 근데 고릴라가 제일 많이 그걸 알아요. 알아서 이렇게 따먹습니다. 네. 아까 세렌디피티 얘기했잖아요. 세렌디피티. 우연한 발견? 아닙니다. 사일로처럼 쌓인 아까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 그것이 어느 날 놔뒀더니 푸른 곰팡이를 발견했어. 푸른 곰팡이만 발견하면 뭐래요? 약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연구했던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일생에는 한 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얼마든지 하면은 뭔가 결실을 거둘 수 있는데 뭔가 하나를, 두 개를, 세 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우연한 발견이라고 했지만은 이 세렌디피티는 근거가 없는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페니실린을 발견한 우리 플레밍도 혼자서 이 이후에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병리학자들이 이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도 하고 페니실린을 사람이 복용하기에 안전성 있는 약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약을 개발할 때 이따 조금 얘기하겠지만은 약은 어떻게 개발하냐면 물질을 이제 하나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질이 약효가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 해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독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요. 그러면은 래트, 마우스, 요새는 이제 돼지도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망키도 해당될 수도 있고, 침팬지도 해당될 수 있어요. 불쌍하죠? 그랬더니 이제 동물보다는 이제 제브라피쉬라는 그러한 조금 물고기를 통해서도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불쌍하죠? 동물에 대한 것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어떤 게 나오면 바이오 이미징이라고 그래갖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갖고 이것이 인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IT, 반도체. BT, 바이오, 신약. 반도체 연구를 쭉 하면서 칩을 갖다가 개발하잖아요. 그럼 프로테인 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할 수 있는 랩에 대한 칩도 있어요. 그래서 랩어너 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까까지는 이게 생물학자, 화학자, 약학자, 의사
이런 얘기만 듣다가 반도체 연구라도 신약하고 관계가 있네? 그럼 나는 어디 회사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신약 분야에 나도 한번 그 팀에, 우린 팀이에요, 팀. 신약은 팀이 하는 거예요, 팀이. 그래서 그 팀에 나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되 딱 두 가지 미션. 하나는 내가 환우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 또 하나는 새로운 것을 나는 추구하는 내 욕심이 있어. 그 중에 분야를 신약으로 택하면 돼요. 네, 반도체 연구하면서도 신약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고기 잡는 방법 많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돌멩이로, 제주도예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돌멩이인데 물이 나가면 어떻게 해서 고기가 갇혀서 못 나가잖아요. 여기 죽방, 멸치 들어오면 못 나가잖아요. 고기 건져내면 되잖아요. 연못에 고기가 있으면 잡는 방법 세 가지. 물을 다 퍼낸다.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린다. 네, 이렇게 또 낚시라든지 같은 건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거죠. 네. 방법이에요. 관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해요. 창의력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창경궁 강령전에 가면 들어서 열어갖고 이렇게 올려서 걸어놔요. 그럼 전망이 멋있죠. 바람도 잘 통하겠죠. 이렇게 훌륭한 발명품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신약 개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갈 거. 신약 개발은 뭐다? 오케스트라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다. 여러 전공자들이 한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로 호흡을 같이 해갖고 무엇인가 작품을 만든다. 그죠? 제가 옛날에 카라얀이 막 지휘하는 거 보고 감동을 한 적이 있는데, 카라얀이 누군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지휘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번슈타인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세계적인 지휘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금난세 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분인 건 알고 있죠? 예, 그죠? 지휘자가 있어요, 컨덕터.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죠? 피아노는 여기 많이 해봤을 거예요. 바이올린도 하고, 플루트도 하고, 오버헤드 하고, 더블 베이스. 더블 베이스는 거의 안 하죠, 그죠? 같이 하는 거예요. 팀을 이루는 거예요. 최상의 공연을 위한 최고의 연주자, 절대음감으로 무장한 지휘자. 신약 개발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알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이언티픽 인사이트라 그래요. 과학적인 과학자,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식견을 가져야 돼요. 인류애를 가져야 돼요. 많은 지식을 다양하게 쌓아야 돼요. 한쪽만 깊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학제, 멀티디스플리너리 팀워킹을 이뤄야 돼요. 팀워킹을 해요. 팀워킹. 나중에 이게 무슨 단어인지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약에 대해서 어떤 거는 혁신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데 약은 대부분이 다 혁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처음에 5,000개, 10,000개 이렇게 했는데 꼭 5,000개, 10,000개에서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깔때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쭉 놓았고 딱 떨어졌더니 약이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개에서 한 개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10만 개에서 한 개가 나오듯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신약 개발이다. 그리고 여기 페이스 1, 페이스 2라고 쓴 거는 임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 임상의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보면은 볼륜티어를 모집합니다. 임상 시험을 하는데 한번 알바생 모집합니다 식으로 나온 게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일상에 대한 자원자를 모집하는 걸 볼륜티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약은요, 굉장히 과학적인 데다가 윤리적이에요. 솔직해요.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서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약은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 다 끝나고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복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요. 야, 부작용이 1억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제약회사들이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임상 4상. 그 이후에 또 부작용이 나면 거기에 따라 갖고 빨리 회수해 갖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회사 망해도 괜찮아. 전부 다 회수, 폐기 처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럴 때 무슨 표현을 써요? 양심에 뭐가 났을까요? 네. 자, 제가요, 과학기부의 신약을 타겟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사업단장이에요. 이 세상에 약이라는 것이 소재가 굉장히 없을 것 같죠? 발견되지 않은 어떤 타겟팅되는 물질들, 바이오마커 이런 표현도 쓰지만 타겟팅되는 어떤 물질들을 새롭게 규명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무지무지한 많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 개발은 무궁무진합니다. 신약 개발은 브렉스루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리고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신약 개발을 한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약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들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된다. 약은 세이프티, 안전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규제라고 그러는데 규제는 신중하고 강하게 해야 돼요. 환자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잘못된 약을 개발하면은 탈리도마이드 사건처럼 해면 기형아가 2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좋은 약을 개발하면 의료비가 절감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발명한 아주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어떤 영화가 나왔을까요? 자, 몇 관으로 가볼까요? 시네마 5관으로 가볼까요? 신약 개발로 이어진 전통약재의 생명력. 네, 바로 조선 명탐정이라는데, 이것도 다 신약하고 관계는, 이런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신기전이다 그러면 무슨 무기, 미사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약하고도 관계되는 것들을 영화도 만들고,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이 많이 했구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동의보감이라는 것도 남겼구나. 이건 중국의 과학자인데, 이분이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쑥 있잖아요, 쑥. 쑥에서 물질을 추출한 것이 공을 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물리학상이 아니라 노벨 의학상을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투유에라는 이 과학자분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여러분들은 노벨상을 잘하면은 금방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남이 인정해서 받는 거예요. 너무 노벨상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남아갖고 유명한 학자가 되고 연구소에서 과학자가 되더라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은 대부분의 이 노벨상 수상자처럼 오랜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 보상을 받습니다. 국기부트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신약을 개발했고요. 많은 기술을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 산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 보령제의 카나브라는 물질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지만은 많이 우리나라에 신약 개발의 기술을 갖다가 자랑도 하고 돈을 지금 외국으로부터 수출을 해가지고 받아내고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이 진단 키트를 개발했어요. 네. 췌장암 키트.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졸업을 직접 또 만났어요, 제가. 학교에 가서. 그 전에 제가 이건 테드에 보면은, 여러 테드 아시죠? 인터넷에 보면 나오죠? 테드에 보면 테드에 나오는 거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을 잘합니까?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안 돼 갖고 56%나 사라져요. 사람은 또 잊어버려야 돼요. 제가 아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잠 잘 자면은 공부가 더 잘 잔다 그랬잖아요. 이걸 또 잠을 또 많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자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다 틀리긴 하지만은 끊임없는 반복과 실천이에요. 천재는 있어요.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천재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요. 자, 그럼 뭘까요? 자, 이쯤에서 제가 퀴즈를 낼게요. 자, 신약 개발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행운일까? 인내일까? 기술일까? 돈일까? 그래, 여기가 먼저 들었어. 네, 뭐야? 저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아. 맞았어요. 거기. 뭐?
정무? 전부 다? 맞았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다 그랬을까요? 우리 학생은 나하고 똑같아 생각이. 근데 저기가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페이션스, 인내예요. 기술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틀리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게 페이션스를 강조하고 싶어요. 인내. 아까 저기 써있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자기가 애벌레인데 정체를 몰랐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 야, 우리 어린 학생들이 더 똑똑하네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나중에 발견했는데 나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 겪는 그 과정을 누에 고치를 뚫고 나왔잖아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저는요, 공부를 쭉 했어요. 어느 순간으로 한 게 아니라 제 주위의 조건이 모든 게 다 좋았으면 다 했겠죠. 꾸준하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